2021년 2학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치적인 자료가 주어졌을 때 평균 그리고 중앙값 이런 계산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죠. 거기 이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평균과 중앙값, 즉 어떤 자료의 중심 경향 측도가 되는 그런 값들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중심 경향 측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평균, 그리고 중앙값, 또 하나는 최빈값이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균은 mean이라고 영어로 얘기한다고 했고요. 중앙값은 median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최빈값은 mode라고 한다고 했죠. 여기서 최빈값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물론 8장 배울 때 이제 우리 수업의 후반부가 되겠죠. 8장 배울 때 다시 한번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들을 어떤 통계량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때 이제 최빈값 얘기가 다시 나올 텐데 특별하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해보겠습니다. 최빈값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빈도수가 가장 높은 거다 그런 뜻이에요. 즉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자료.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들이 전부 한 번씩 나왔는데 특정한 어느 한 원소만 세 번 나왔다. 그러면 그 값이 최빈값이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온 값. 나중에 또 필요하면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값.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자료의 중심이 어딜까라는 걸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평균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중심 위치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하지만 평균이 꼭 중심 위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중앙값이나 최빈값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균, 어떤 상황에서 평균이 어느 정도 되나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로의 평균, 우리가 수치로 계산한 거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그런 평균 말고 그 언어적인 의미로 평균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수치적으로 계산된 평균을 평균이라고 사용할 수도 있고 자료를 순서대로 늘어놓고 중앙에 있는 가운데 값을 평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자료를 다 늘어놓고 그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을 평균적으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평균적으로 이 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은 모두 중심 경향 측도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어떤 수치적 자료가 나오면 이렇게 중심 위치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짐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걸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료의 값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나라는 걸 조사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나라는 것을 그 자료의 흩어짐이라고 불러요. 산포, 한자어로 산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은 중심경향 측도라고 했죠. 이제 흩어짐을 얘기하는 것, 흩어짐, 자료의 흩어짐 또는 자료의 산포, 이 산포의 측도라는 것은 우리가 변이 측도라고 불러요. 변이 측도. 자,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두 가지를 배우고 있는 거죠. 중심 경향 측도와 변이 측도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이 측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표본 범위를 가지고 변이 측도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건 지금 얘기할 거고요. 이 바로 뒷페이지에서 또 변이 측도가 어떤 것이 있냐. 분산이라는 것이 변이 측도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산의 루트 씌운 값, 표준 편차도 변이 측도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표준 편차, 분산, 표본 범위 이렇게 세 가지는 우리가 변이 척도라고 부릅니다. 예,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척도라는 것을 중심 경향 척도와 변이 척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 것이에요. 그렇죠? 중심 경향 척도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변이 척도는 표본 범위,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표본 범위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말 그대로 표본 자료가 주어졌을 때 표본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이 표본의 범위가 되는 거죠. 즉 표본은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흩어져 있죠. 그렇죠?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흩어져 있는 것을 그 범위가 얼마냐라고 측정을 할 거니까 큰 값, 최대값에서 작은 값, 최소값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준 값을 표본 범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자, 그렇다면 표본 범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표본 범위가 얼마다라고 주어졌을 때 자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런 값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표본 범위가 얼마다라고만 얘기를 해주면 오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표본 자료를 이런 값으로 얻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 4, 6, 7, 9, 10, 12, 500 이렇게 7개 자료를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7개 표본 자료의 표본 범위라는 것은 이 중에 가장 큰 값이 500입니다. 가장 작은 값은 4가 되겠죠. 그렇다면 표본 범위는 500에서 4를 빼준 496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표본 자료를 표본의 크기를 7로 해서 7개 자료를 얻었다. 그런데 그 표본의 범위가 496이더라. 이렇게만 얘기를 해줬어요. 구체적으로 그 자료가 4, 6, 7, 9, 10, 12, 500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표본 범위가 496이니까 7개 자료가 496이라는 이 길이만큼 흩어져 있으려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씩 떨어져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제 자료를 이렇게 7개를 얻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전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자료는 표본 범위라는 것이 실제로 그 자료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흩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500이라는 수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 500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자료는 4, 6, 7, 9, 10, 12 이렇게 6개 자료는 어느 정도 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4부터 12까지. 그렇죠? 하지만 500은 12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뒤에 가서 이런 수, 이런 500이라는 관찰값, 이런 값을 우리가 이상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웃라이어라고 얘기해요. 아웃라이어. 전혀 관계없이 저기 멀리 바깥쪽에 떨어져 있는 그런 점이다. 이상한 점이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이상점이라고 불러요. 아웃라이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상점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자료를 파악할 때 신경을 안 써도 되지요. 그렇죠? 버릴 수 있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본 범위는 이제 금방 이해가 됐는데 자료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그 값이 표본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하지만 이 표본 범위가 이 자료의 흩어짐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구체적으로 이 자료들이 어느 정도로 흩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이런 자료를 주어졌다면, 이런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본 범위만 가지고 자료의 흩어짐이 어느 정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흩어짐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주된 변이 척도는 표본 범위도 물론 중요합니다. 최소값이 얼마고 최대값이 얼마다라는 걸 파악해야 되니까.
하지만 자료의 흩어짐이 어떤 상태로 있다는 걸 파악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분산이에요. 그리고 루트를 씌운 값 표준 편차예요. 예, 이 두 가지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 예, 이 두 가지를 정의를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표본 평균을 배웠었죠. 그렇죠? 표본 평균은 X바라는 기호를 쓴다고 했고요. 계산은 예, 그 자료의 값을 다 더해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n개 자료가 있다면 예, 표본의 크기가 n이라면 n개의 값을 다 더해서 x1부터 xn까지 다 더해서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준 거다라고 했어요. 자, 이 표본 평균은 모 평균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 평균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그리스 문자로 뮤라고 쓰기로 했어요. 이것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건 모집단의 원소를 다 더해서 모집단의 크기로 나눠주면 돼요. 모집단의 크기도 소문자 n이라고 쓸 수 있지만 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대문자로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대문자 n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대문자 n까지 xi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표본 평균은 여기 xi가 예, 표본 자료가 되는 거고요. 표본 자료 예, 여기 모 평균을 잴 때는 여기 xi가 모집단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예, 모집단 원소 예,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대문자 n은 모집단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모집단의 크기, 즉 모집단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기는 여기 소문자 n은 표본의 크기, 표본에 있는 원소의 개수 그런 뜻입니다. 예, 표본의 크기 예, 이렇게. 그러니까 다 더해서 크기로 나눈다라는 규칙이 다른 게 없지요. 하지만 예, 분산과 표준 편차는 모집단에서 계산할 때 하고 표본에서 계산할 때 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표본 분산은 예, S제곱이라고 쓴다고 했지요. 예, 그리고 그 값은 소문자로 바꿔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 기호인 것처럼 대문자로 써볼게요. 계산하는 방식은 xi-x바, x바는 표본의 평균이지요. 그렇죠? 즉 xi라는 그 표본 자료, 우리가 표본을 얻었을 때 그 자료의 값들, 그 원소, 그걸 관찰값이라고 부릅니다. 그 관찰값에서 평균을 뺀 값이지요. 관찰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그 관찰값에 대한 평균으로부터의 편차 이렇게 불러요. 그냥 보통 편차 이렇게 부르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xi-x바는 편차라고 부르는 값이에요. 예,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xi-x바 편차 그걸 전체 제곱했죠. 편차의 제곱을 i는 1부터 n까지 표본의 크기만큼 다 계산한 거니까 그 표본 크기마다 편차를 계산해서 제곱하고 다 더한 거죠. 그렇죠? 예, 편차 제곱의 합입니다. 편차 제곱의 합을 그 표본의 개수에서 1을 뺀 값으로 나눠줬어요. 예,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텐데 자유도라고 부르는 값입니다. 예, 왜 자유도라고 부르는지 설명을 할게요. 뒤에서. 예, 이렇게 자유도로 나눈 거다. 여기서의 자유도, 뒤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자유도가 나옵니다. 그때는 그 자유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의 자유도는 개수 마이너스 1, 표본의 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 이 경우에 자유도가 됩니다. 예, 자유도로 나눠준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표본 분산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모분산 계산하는 것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 여기를 n-1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모집단의 크기 n으로 나눠주면 돼요. 예,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대문자 n까지 xi 마이너스 이제 모평균하고의 차이가 돼야 되니까 모평균은 뮤라고 표기하기로 했죠. 그럼 xi 마이너스 뮤 이것이 편차가 됩니다. 이것의 제곱. 그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모집단의 크기 대문자 n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다르죠? 표본은 n-1로 나누는 거고 모집단은 n으로 나누는 거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본 분산이라는 걸 정의를 해봤어요. 그럼 표본 표준 편차는 우리 이미 첫 번째 시간에 알고 있었죠? 표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표본 분산의 양의 제곱근 해서 그걸 S라고 쓰기로 했고요. 표본 표준 편차는 S는 루트 S제곱이에요. 자, 그런데 S제곱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정의된 거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 S는 루트 n-1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x바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 표준 편차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예, 표본하고 다르죠? 시그마라는 것은 루트 시그마의 제곱이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대문자 n까지 xi-뮤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변이 측도, 흩어짐을 측정하는 값, 산포의 측도, 예, 이것으로 우리가 표본 범위, 그리고 표본 분산,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 예,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예, 물론 표본에 대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모집단에 대한 모분산, 모표준 편차하고도 비교를 해봤어요. 예, 계산하는 방식이 달랐다. 자유도로 나누냐, 크기로 나누냐, 달랐죠?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표본 분산을 계산할 때 우리가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대신에 n-1로 나눈다고 했고 그 n-1을 자유도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뒤에 가서 이제 이 자유도를 영문자로 표기를 할 텐데 자유도 영어 그대로 표기를 해보면 degrees of freedom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degree라는 이 d자하고 freedom의 f하고 이니셜을 따서 자유도를 DF라고 쓸 거예요. 종종 이것을 대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DF. 이렇게 대문자로 쓰건 소문자로 쓰건 DF라고 쓴 것은 자유도를 뜻하는 것이다. 근데 자유도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값으로 표시될 수 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 n-1이 자유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황에 따라 이제 자유도라는 것이 달라질 텐데 자유도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 상황에서 변동을 표시하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 변수들 중에 독립변수의 개수를 자유도라고 불러요. 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변수. 그게 독립변수죠. 그 독립변수가 몇 개냐라는 거예요. 그걸 자유도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표본 분산을 계산할 때 조금 전에 식을 봤어요. 표본 분산 S제곱이고요. 예, n-1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x바 편차의 제곱. 예,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계산되는 값이 여기 편차의 합이라는 값이 들어가야 돼요. 편차가 계산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편차를 사용해서 S제곱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차라는 것은 어떤 성질이 있나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편차의 성질이 뭘까? 편차는 평균으로부터의 차이이기 때문에 모든 원소에 대해서 편차를 계산해서 그 모든 원소의 편차를 다 더하면 0이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질이 있어요. 자, 이건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x바 이걸 계산해 보면 여기 변수가 시그마 안의 변수가 i예요. i가 1부터 n까지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x바라는 것은 이미 표본 평균을 계산한 값이니까 고정된 상수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i가 1부터 n까지 움직일 때 이것은 상수 역할을 하니까 이 시그마를 이렇게 풀어볼까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합이니까 이게 선형적으로 풀립니다.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x바를 i는 1부터 n까지 바꿔가면서 다 더한 것은
i가 1일 때도 x바, 그렇죠? i가 2일 때도 x바, 3일 때, 4일 때 계속 진행해서 i가 n일 때도 x바가 돼요. 그러니까 x바를 n번 더한 거죠. n 곱하기 x바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x바라는 것은 표본의 평균이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자료의 값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값이지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한 값이 x바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다가 n을 곱했으니까 여기다가 n을 곱해주면 n하고 n분의 1이 약분돼요. 그래서 xi를 n개를 다 더한 값만 남죠. 그렇죠? 자, 그럼 앞에 xi를 n개 다 더한 값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 똑같은 값을 빼주게 되면 당연히 0이 되죠. 그렇죠? 예,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편차를 다 더한 것은 0이다. 모든 원소에 대해서 편차를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당연히 0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변수가 지금 자료가 n개니까 x1부터 xn까지 이 n개의 원소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x1은 마음대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x2도 마음대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xn-1까지 마음대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n-1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마지막 것은 이 편차의 성질에 의해서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앞에 있는 n-1개를 내가 임의의 수로 n-1개 결정을 해줬다고 하면 나머지 하나는 편차가 0이 되게 숫자가 조정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n-1개에 의해서 결정되는 종속 변수 역할밖에 못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n개의 원소 중에서 앞에 있는 n-1개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 상황에서 n-1개를 내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 마지막 것은 편차의 합이 0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n개의 변수 중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n-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도가 n-1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유도로 나눠주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예,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분산과 표준 편차를 배웠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예제 1.4를 한번 볼까요? 어느 기사가 pH 계량기의 편향성, 이게 잘못된 게 있나? 계속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값이 치우쳐서 나오지 않나?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값을 편향적이다라고 합니다. 예, 계량기의 편향을 시험하기 위해서 원래 어떤 물질에 그 pH 값이 7.0이라고 밝혀진 그런 물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계를 시험하기 위해서 pH 농도가 7.0이 되는 그런 물질을 10번을 똑같은 걸 10번을 측정을 해봤어요. 어떻게 pH 농도를 제시해 주는가 그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측정했을 때는 7.07이 나왔어요. 조금 높게 나온 거죠. 두 번째는 7.00이 나왔어요. 제대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는 7.10, 그 다음에는 6.97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째 7.08까지 이렇게 10개의 자료를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표본 자료가 이렇게 10개 원소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예, 이 자료에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다 공부한 거죠. 이제 가볼까요? 표본 평균 이 10개의 원소를 다 더하고 표본의 크기 10으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표본 평균 GOX 바라고 쓴다고 했고요. 예, 계산하는 식은 n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고요. 표본의 크기가 10번 측정했으니까 10입니다. 그럼 10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10분의 첫 번째 원소 7.07, 두 번째 원소 7.00부터 해서 10번째 원소 7.08까지 다 더해주고 10으로 나눈 값 됐죠? 예, 나머지는 계산기가 계산하면 되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답은 7.025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025만큼이 나왔어요. 됐죠? 예, 이제 표본 분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표본 분산 뒤에 가서 계산하는 공식을 이걸 이제 전개해 가지고 유도할 거예요. 그 필요한 단계에서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은 정의한 대로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자유도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주고 이 자료를 10개를 주었지만 이게 모집단이다라고 제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산을 구해라 그랬을 때 모집단의 원소가 이렇게 나왔다. 분산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줬다면 모분산을 계산해야 되고요. 시그마 제곱. 그것은 그냥 그 모집단의 크기로 나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표본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표본 평균을 구해라. 표본 분산을 구해라.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면 표본 분산이니까 자유도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본 분산 계산해 볼까요?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자유도로 나눈 값. 그렇죠. 그렇다면 표본의 크기가 10이니까 n-1, 자유도는 9가 되겠죠. 그렇죠? 편차 그대로 계산할게요. 자료 첫 번째 관찰값은 7.07이었습니다. 평균은 앞에서 계산했고요. 그 평균하고의 차이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그 자료의 편차라는 것은 그 자료 관찰값에서 평균을 빼주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는 제곱하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값이 나오겠지만 나중에 편차를 구해라 했을 때에는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편차를 구해라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찰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7.07에서 여기 표본 평균 7.025였어요. 7.025를 빼주면 돼요. 그걸 제곱하면 되고. 그렇죠? 두 번째 관찰값은 7.00, 평균 7.025 빼주고 제곱하고, 마지막 관찰값은 7.08, 거기서 평균 7.025 빼주고 제곱하고, 이렇게 편차 제곱을 다 더해주면 돼요. 그것을 자유도로 나눌 거니까 9로 나눈 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0.001939,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표본 표준 편차는 앞에서 분산을 계산했으니까 루트만 씌우면 돼요.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는 기호 S라고 쓸 거고 계산하는 방식은 분산 S제곱에 루트만 씌우면 되고 S제곱은 편차 제곱의 합을 자유도로 나누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그대로 계산한 값을 써주면 됩니다. 각 관찰값마다 편차 계산하고 그걸 제곱하고 다 더해주고 그렇죠? 그걸 자유도 크기에서 1 뺀 값이니까 9가 됐고요. 9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 값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죠. 해서 루트 0.001939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이걸 계산기로 계산하면 0.044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치적인 자료가 주어졌을 때 예, 중심 경향측도, 즉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변이측도, 변이측도는 표본 범위가 있었고요. 표본 분산이 있었고요. 표본 표준 편차가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뒤에서도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변이측도로 사용하는 것은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예요. 실제적으로 표본 표준 편차가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1배 플러스 마이너스 된 구간에 자료가 대충 어느 정도 있을까? 표준 편차의 2배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으로부터 그렇게 되는 구간에는 자료가 어느 정도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심 경향 측도와 변이 측도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이제 그 다음번 얘기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료를 요약 정리하는 것, 요약 정리하는 것을 기술 통계학이다라고 불렀었죠. 그 기술 통계학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있고 도수 분포표를 계산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등등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번 시간은 줄기 잎 그림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할 겁니다. 줄기 잎 그림을 소개한 다음에는 도수 분포표라는 걸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소개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줄기 잎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줄기 잎 그림, 이 그림의 이름이 얘기해 주듯이 줄기와 잎이 있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수치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수치적인 자료를 정리하는데 항상 이런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 정리했을 때 보기 좋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면 이런 방법을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해서 이것은 특정하게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줄기 잎그림은 말 그대로 수치적인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줄기와 잎으로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은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가 두 자릿수였어요. 그렇다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또는 소수점으로 표현됐어요. 그런데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만 갖고 있는 그런 자료였어요. 그렇다면 정수 부분과 소수점 아래 있는 수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줄기 잎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래 표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수로 자료가 얻어졌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여기 정수 부분하고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 부분,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은 우리가 줄기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뒤쪽에 있는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수는 그것은 잎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있는 이 자료를 줄기와 잎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정수 부분은 줄기, 소수점 아래에 있는 부분은 잎.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줄기 잎 그림은 어떤 자료를 줄기와 잎으로 구분해서 정렬하는 방법이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보기 좋게 정렬이 돼야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예로 이렇게 이런 자료는 두 자릿수 자료나 아니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표현되는 자료나 이런 자료들은 줄기 잎 그림으로 표현하면 보기 좋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다 됐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제 한번 볼까요? 자동차 배터리 수명을 조사해서 다음 자료를 얻었다. 자료를 보니까 8개씩 5줄 40개.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 40개를 수명을 조사한 자료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 배터리를 얼만큼 쓸 수 있나라는 것에 단위를 1년 단위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배터리는 2.2년 쓰고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됐어요. 두 번째 배터리는 4.1년을 사용했어요. 마지막 40번째 배터리는 3.5년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럴 때 이 자료를 이제 줄기 잎 그림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정수 부분은 줄기에 주고 소수점 아래 부분은 잎에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자료를 보세요. 여기 정수 부분, 줄기가 되는 부분을 볼까요? 첫 번째 자료는 2이고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3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앞에 있는 값이 가장 작은 건 1이죠. 그렇죠? 0은 없어요. 1이 제일 작아요. 가장 큰 값은 이 전체 40개 자료를 살펴보니까 4네요. 그렇다면 줄기가 되는 부분, 줄기가 되는 부분은 1부터 4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소수점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여기 있는 걸 다 정렬하면 됩니다. 그때 이 각각의 줄기 1부터 4까지에다가 거기에 해당하는 그 값, 그 잎이 되는 값들을 순서대로 정렬해 주면 돼요. 그것을 줄기 잎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줄기는 조금 전에 자료를 봤듯이 정수 부분이었어요. 1부터 1, 2, 3, 4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료를 1점 얼마 되는 자료를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표에서. 표에서 찾아보면 1.6과 1.9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1.6과 1.9는 줄기가 모두 1인 그런 자료예요. 그렇죠? 그럼 1에다가 분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을 줄기로 갖는 자료가 그럼 그 잎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6이 있고 9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6이 얘기하는 것은 1.6을 얘기하는 거고 9가 얘기하는 것은 1.9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그리고 보기 좋으라고 그 도수를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따로 써줘도 됩니다. 즉, 그 자료가 6이 있고 9가 있고 두 개가 있으니까 도수는 2가 되는 거예요. 두 개란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 2점 얼마 하고 되어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2.2가 있고 2.5가 있고 2.6이 두 개 있었어요. 그리고 2.9가 있었어요. 여기 2가 얘기하는 건 2.2고요. 여기 5가 얘기하는 것은 2.5고요. 여기 6이 얘기하는 것은 2.6. 여기도 6이니까 이 값도 2.6. 여긴 9니까 이 값은 2.9. 예, 이렇게. 예, 이제 뭐 이렇게 각각 안 써봐도 이제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2점 하고 되어 있는 자료는 2.2, 2.5, 2.6, 2.6, 2.9 이렇게 5개가 있네요. 그럼 도수는 5라고 쓰면 돼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 3점 얼마로 되어 있는 자료를 봅니다. 그 자료가 가장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3.0, 3.0, 3.1, 3.1, 3.1, 3.1, 3.2가 3개, 3.3이 3개, 3.4가 3개, 3.5가 2개, 3.6이 하나, 3.7이 3개, 3.8이 2개, 3.9가 2개. 어렵지 않죠? 마지막 것만 한번 써볼게요. 여기 9가 얘기하는 거는 3.9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 자료의 개수를 세보니까 25개가 있어요. 도수는 25. 다 됐죠? 예, 마지막으로 4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보니까 4.1이 2개, 4.2, 4.3, 4.4, 4.5 그리고 4.7이 2개였다. 어렵지 않죠? 역시 마지막 것만 써볼게요. 4.7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료는 모두 8개가 되네요. 도수는 8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그려주는 것을 줄기 잎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겠죠? 예,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수를 어떤 그 수치적인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로 주어지는 그 수들을 줄기는 무엇으로 할 거고 잎은 무엇으로 할 거다라는 것만 결정해 주시면 돼요. 줄기는 큰 값으로 써지겠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잎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각각의 이름을 줄기, 잎 이렇게 붙인 겁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줄기, 잎 그림을 보니까 예, 1로 표현된 것이 줄기가 1인 것이 6하고 9하고 2개가 있어요. 그렇죠? 2로 표현된 것은 5개가 있었고 근데 3으로 표현된 것은 25개가 있으니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3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은 3.0에서 3.9까지 이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료가 속해 있는 이런 구간을 우리는 계급 구간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계급 구간에 있는 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 보기 좋게 이 계급 구간을 둘로 나눠서 3.0에서 3.4까지 이 길이가 여기가 이제 0부터 4까지니까 5개 구간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나누고 3.5부터 3.9까지 5, 6, 7, 8, 9 이렇게 반씩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도 보기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도 마찬가지 1.0에서 1.4, 1.5에서 1.9 2도 마찬가지 2.0에서 2.4, 2.5에서 2.9 4도 마찬가지 4.0에서 4.4, 4.5에서 4.9 이런 식으로 구간을 두 개 구간으로 더 세분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계급 구간을 더 세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분해서 줄기 잎 그림을 그리셔도 돼요. 그렇다면 1을 두 개로 세분했으니까 하나는 1에다가 스타, 또 하나는 1에다가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줄기 잎 그림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점 얼마 하는 자료는 1.0에서 1.4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1에 해당하는 것은 1 후반부, 1 동그라미 여기에 속하는 것만 있었고요. 그러면 6하고 9가 있죠. 1.6, 1.9. 2는
스타로 붙이는 앞부분이 있고요. 0으로 붙이는 뒷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자료에 2.2가 있었으니까 2.2는 2.0에서 2.4까지에 속하죠. 그래서 이 스타에는 잎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 동그라미에는 잎이 4개 있어요. 2.5, 2.6, 2.6, 2.9. 그렇죠? 이렇게 나눠본 겁니다. 1 동그라미하고 표현한 것은 1.5에서 1.9까지고요. 이 스타는 2.0에서 2.4까지, 이 동그라미는 2.5에서 2.9까지, 3스타는 3.0에서 3.4까지, 3 동그라미는 3.5에서 3.9까지, 4스타는 4.0에서 4.4까지, 4 동그라미는 4.5에서 4.9까지. 어렵지 않죠? 이렇게 두 개 구간으로 각각 세 분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 1 동그라미에는 1.6과 1.9가 속하고요. 도수는 2가 되고요. 이 스타에는 2.2만 있고요. 도수는 1입니다. 이 동그라미는 2.5, 2.6 2개, 2.9 도수가 4가 되고요. 3스타에는 3.0이 2개, 3.1이 4개, 3.2가 3개, 3.3이 3개, 3.4가 3개 해서 도수가 15가 되고요. 그렇죠? 3 동그라미는 3.5가 2개, 3.6이 하나, 3.7이 3개, 3.8이 2개, 3.9가 2개 해서 도수는 10이 되고요. 그렇죠? 4스타에는 4.1이 2개, 4.2, 4.3, 4.4 도수는 5가 되고요. 이렇게 4 동그라미에는 4.5, 4.7이 2개 도수는 3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줄기 잎 그림을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줄기를 어떤 수다라고 표시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잎을 조사를 했을 때 그 잎의 수가 굉장히 많으면 그 줄기를 두 가지로 나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려줘도 역시 줄기 잎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줄기 잎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기 1 동그라미에는 원소가 2개 있죠. 자료가 2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수가 2니까 이 구간에 속하는 원소가 2개다라는 것이니까 원소 하나마다 한 칸씩 크기를 갖는다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긴 크기가 1이고 여긴 크기가 4고 그렇죠. 여긴 크기가 15가 되는 거고 여긴 크기가 10이 되는 거고 여긴 크기가 5가 되는 거고 마지막 구간은 3이 되죠. 그렇죠. 그 크기를 높이로 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걸 돌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2에서 이렇게 1로 줄어들었다가 4로 늘어났다가 15로 이렇게 늘어났다가 10으로 5, 3 이렇게. 그렇죠.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바로 분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자료의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려 쓰면 이 원소들, 이 계급 구간에 있는 원소들을 X축으로 해서 표시를 하고요. 이 도수라는 것을 Y축에만큼 표시를 해주면 이 자료의 분포는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분포 곡선을 갖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해당 원소는 2개가 있었고, 여기 제일 처음에, 그 다음 해당 원소는 1개가 있었고, 그 다음 해당 원소는 4개가 있었고, 이렇게 2, 1, 4 이런 높이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은 15 높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은 높이가 10이고, 그 다음 높이가 5고, 그 다음 높이가 3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런 분포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우리가 이런 분포를 사용해서 통계학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분포라는 것이 어떤 뜻이다라는 기초 개념을 한번 알아본 겁니다. 뒤에 가서 분포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이 자료의 분포라는 것은 이 도수를 가지고 표시한 그림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자료를 이제 이 줄기로 표현된 것을 금방 얘기했듯이 1 동그라미는 1.5에서 1.9, 2스타는 2.0에서 2.4 이렇게 계급 구간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줄기 대신에 계급 구간을 적어 놓고요. 그때 속하는 그 원소의 도수를 표시하면 표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만든 표를 우리는 도수 분포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상대 도수를 가지고 그 비율이 되겠지요. 상대 도수. 상대 도수는 뒤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상대 도수를 가지고 많이 표기하기 때문에 도수 분포표에는
상대 도수가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상대 도수 분포표라고 보통 부른다. 예,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이제 줄기 잎 그림을 그려봤으니까 예, 상대 도수 분포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줄기 잎 그림이에요. 예, 줄기가 1 동그라미부터 4 동그라미까지 그때 속하는 잎이 이만큼 있었고요. 그것의 도수를 표시해 보니까 첫 번째 계급 구간은 2개, 두 번째 계급 구간은 1개, 마지막은 3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계급 구간, 이 첫 번째 줄기 1 동그라미를 1.5에서 1.9라는 계급 구간으로 바꿔놓고 두 번째 줄기 2스타는 2.0에서 2.4라는 계급 구간으로 바꿔놓고 마지막 4 동그라미는 4.5에서 4.9라는 계급 구간으로 바꿔놓으면 그 계급 구간마다 이렇게 도수를 표기하는 표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가 도수 분포표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줄기 잎 그림을 이제 똑같이 여기 이 줄기를 계급 구간으로 바꿔서 도수 표기하고 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있던 그 줄기에 해당하는 그 값을 계급 구간으로 바꿨어요. 1 동그라미를 1.5에서 1.9, 2 스타는 2.0에서 2.4, 2 동그라미는 2.5에서 2.9. 예, 이렇게 바꿨습니다. 1 동그라미, 2 스타, 2 동그라미, 3 스타, 3 동그라미, 4 스타, 4 동그라미. 그렇죠? 예, 이것을 이렇게 해당하는 계급 구간으로 바꿔줬다. 자, 그러면 줄기 이 그림하고 여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급 구간으로 바꾼 것뿐이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때 도수가 앞에서 있던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계급 구간에 자료가 2개 있었고 두 번째는 1개, 그 다음 4개, 15개, 10개, 5개, 3개 이렇게 있었죠. 자, 그렇다면 계급 구간과 도수는 우리가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줄기 잎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얘기할 때는 계급 구간이 주어지면 항상 그 계급 구간의 중간점을 우리가 표기를 해줘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럼 1.5에서 1.9에서 이 중간점은 1.7이 되겠죠. 2.0부터 2.4까지 계급 구간은 중간점이 2.2가 되겠죠. 그렇죠? 2.5부터 2.9까지는 중간점이 2.7, 3.0에서 3.4까지는 중간점이 3.2, 3.5에서 3.9까지는 중간점이 3.7, 그렇죠? 4.0에서 4.4까지는 중간점이 4.2, 4.5에서 4.9는 중간점이 4.7, 그렇죠? 예, 이렇게 표기만 하면 되고요. 이제 상대 도수라는 걸 정의를 할 텐데 도수는 그 자료의 개수입니다. 예, 도수라는 것은 자료의 개수예요. 그 자료의 개수, 해당 구간의 자료가 몇 개 있나? 상대 도수는 비율이에요. 비율. 다시 얘기하면 확률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2장에 가서 확률을 배울 텐데 같은 얘기입니다. 확률, 비율, 상대 도수, 즉 전체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냐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자료의 개수는 40개였죠. 그렇죠? 예, 표본의 크기가 40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도수가 2인 이 구간에 상대 도수는 전체 40개 중에 2개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40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도수가 1이니까 상대 도수는 전체 40으로 나눠주면 40분의 1이고요. 여기는 도수가 4니까 40으로 나누면 상대 도수는 40분의 4가 되고요. 예, 여긴 15개니까 40분의 15가 되고요. 여긴 10개니까 40분의 10이 되죠. 여긴 5개니까 40분의 5가 되고요. 여긴 3개니까 40분의 3이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한 값입니다. 예, 이걸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40분의 2는 즉 20분의 1, 0.05 이렇게 되고 40분의 1은 0.025 이렇게 바꿔준 것밖에 없습니다. 40분의 4는 0.1, 40분의 15는 0.375, 40분의 10, 4분의 1은 0.250, 40분의 5, 8분의 1은 0.125,
40분의 3은 0.075.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만든 이 표를 우리는 상대도수 분포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대도수 분포표에는 이 구성 요소가 계급 구간이 있어야 되고요. 중간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 자료의 구간마다 자료의 개수, 도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구간의 도수를 전체 개수로 나눈 상대 도수가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죠? 예, 그 상대 도수라는 것은 표본의 크기분의 각 계급 구간의 도수가 되겠죠. 그렇죠? 각 도수를 표본의 크기, 전체 개수로 나눠준 거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도수 분포표는 어떤 자료를 계급 구간과 중간점과 도수와 상대도수 이걸 가지고 표로 만든 거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을 소개를 할게요. 상대도수 분포표를 조금 전에 배웠는데 그 상대도수 분포표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것을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전에 상대도수 분포표를 얻었죠. 그렇죠? 각 계급 구간, 줄기 잎 그림으로부터 변형시켜서 그 줄기에 해당하는 수를 계급 구간으로 바꿨습니다. 1.5에서 1.9라는 계급 구간부터 4.5에서 4.9라는 계급 구간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점은 1.7부터 4.7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럴 때 도수도 첫 번째 계급 구간은 2, 마지막 계급 구간은 3 이렇게 나눴었죠. 그렇죠? 상대 도수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계급 구간을 하나의 요소로 가로축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돼요. 물론 가로축, 세로축을 바꿔도 됩니다. 예, 세로형 막대 그래프도 있고 가로형 막대 그래프도 있으니까 그걸 바꾸는 것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예, 보기 좋게 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가로축을 사용할게요. 해서 변수를 이렇게 가로축에 써주면 돼요. 그런데 각 계급 구간을 이렇게 한 칸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한 칸으로 표시를 할 텐데 아래쪽에는 이 계급 구간의 왼쪽 끝점부터 오른쪽 끝점까지를 표기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 계급 구간에 있는 수가 맞닿을 수 있도록 연결이 돼야 돼요. 이 막대와 막대가 연결되게 그린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예, 보통의 막대 그래프는 떨어뜨려도 돼요. 그렇죠? 하지만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연결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연결시키는 방법은 1.5에서 1.9하고 2.0에서 2.4는 붙어 있지가 않아요. 1.9와 2.0 떨어져 있죠. 그렇죠? 이 평균을 가지고 붙이면 돼요. 여기 1.9를 1.95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2.0도 1.95라고 바꿔주면 돼요. 여기 1.5도 왼쪽에 있다고 가정하고 하나 빼주면 되겠죠. 1.45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1.7이 중간점인 이 첫 번째 계급 구간을 표시하면 왼쪽 끝점과 오른쪽 끝점으로 표시한다면 1.45부터 1.95까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구간은 1.95부터 2.45까지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구간은 2.45부터 2.95까지 바뀌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켰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상대 도수를 표시해 주면 돼요. 상대 도수를 높이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상대 도수가 지금 여기 보니까 0.05, 0.025, 0.1 이런 수들이 있죠. 이 수들이 보기 좋게 표현되도록 적당한 간격을 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처럼 0.125 이 정도 선에 줄까요? 0.25, 0.375 이 정도 선에 주면 이게 보기 좋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계급 구간은 이만큼이니까 여기는 0.05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만큼이니까 여기 있는 값은 0.025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만큼이죠. 세 번째는 이만큼이니까 여기 온 이 값은 0.1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네 번째 구간은 이만큼 왔을 테니까 여기 있는 이 높이는 네 번째 0.375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 375라고 썼으니까 딱 여기 맞아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상대 도수를 예, 높이로 결정해 주면 됩니다. 상대 도수를 높이로 갖고 이 계급 구간을 이렇게 세로축으로 가로축으로 갖는 예, 이런 막대 그래프다. 그걸 히스토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막대가 서로 붙어 있어야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막대 그래프는 지금 상대 도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자료의 분포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첫 번째 구간은 이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 구간에 있는 원소들은 이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막대의 위쪽 선에 중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어떤 곡선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곡선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예, 이 곡선을 우리가 분포 곡선이다라고 불러요. 이 자료의 분포 곡선.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분포 곡선은 뒤에 가서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예, 그냥 이 어떤 자료를 놓고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예, 그리고 그 분포 곡선을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는데 이 자료가 이제 우리가 표본을 40개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구간을 적당히 이 정도로 계급 구간을 이 정도로 나눠주면 보기 좋게 그려질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 자료를 조금 더 우리가 정밀하게 모집단을 추정하려고 하면 표본의 크기를 조금 크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켜요. 즉 측정 대상, 표본의 크기, 측정 대상의 수, 표본의 크기 이걸 증가시키면 그러면 40개 조사했을 때하고 400개를 조사했을 때하고 다르겠죠. 그렇죠. 40개 조사했을 때 여기 1.5부터 1.9까지 안에 자료가 2개밖에 안 들어왔다면 400개를 조사하면 한 20개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구간에 40개 조사를 했을 때 1개가 들어왔다면 400개를 가지고 조사하면 한 10개 정도 자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증가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20개가 들어왔으니까 이번에는 이걸 보기 좋게 더 하기 위해서 이 구간을 조금 더 잘게 썰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1.5에서 1.7까지 하고 1.7에서 1.9까지 하고 이렇게 역시 첫 번째 계급 구간을 두 개의 계급 구간으로 더 세분화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봤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측정 대상의 수를 점점 증가시키면서 그러면 이 도수가 많아질 테니까 계급 구간도 점점 세분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측정 대상의 수를 모집단의 수까지 보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체 모집단이 주어진 거겠죠. 모집단에 대한 우리가 어떤 특성을 조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보는 것을 극한의 개념을 사용한 거죠. 예, 극한의 개념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측정 대상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계급 구간, 그때 숫자가 많을 테니까 계급 구간을 더 나눠볼 수 있다. 계급 구간을 세분화하면 그때마다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그렇죠? 이 히스토그램에 극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 히스토그램의 극한이 되는 그런 곡선을 예,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결국은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히스토그램의 극한이 되는 곡선을 그려봤을 때 예, 이런 식으로 극한이 되는 곡선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극한이 되는 곡선을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예, 영어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란 뜻으로 이니셜을 써서 PDF라고 부릅니다. 예,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PDF라고 부른다. 확률 밀도 함수 또는 분포 함수라고 부른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분포 함수.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 줄기 입그림 그리고 그걸 도수 분포표로 바꿔봤고요. 그리고 그걸 막대 그래프로 표현해서 히스토그램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분포, 어떤 자료의 분포, 확률 밀도 함수라는 얘기까지를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